오늘의 머릿말. 새해 처음으로 카드를 긁은 내역이 뭐가 될까 했는데 책 구입이더라고요. 구입한 책도 있지만 장바구니에 담은 책도 있는데요. 책 구입 내역, 대여 내역을 보다 보면 읽고 싶다는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목록 같아요. 읽지 않아도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해가 되거나 휴가를 떠나면 그 목록을 뒤적거리면서 읽을 거리를 찾습니다. 당장 읽을 시간이 없어도 읽고 싶은 책 목록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저는 거실을 작업실로 쓰는데요. 그래서 거실에는 책기둥이 여럿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책기둥을 허물어 정리하고 버리고 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신기한 게 읽어야지 생각은 하면서 영원히 읽지 않지만 버리거나 주지도 못하는 책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 책들을 올해 꼭 공략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4번째 시간인데요.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독서 트렌드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은 새해 독서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 스테디셀러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을 통해 검증된 도서인 역대 밀리의 서재 베스트 도서 탑 10을 기반으로 올해 읽을 책을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와 오리지널 IP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베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안녕하세요를 하면 되는지 타이밍을 보고 계셨네요. 예, 루이스님은 지난 녹음 이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가을, 겨울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독서 트렌드 리포트 네. 2024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무사히 딱 마무리돼가지고 네.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말 보내고 왔고 제가 이제 10월 달 여기 리딩 케미스트리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주변 지인들이 다 듣고 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긴장을 했냐 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는데 진짜 평소에 제가 아닌 거예요. 네. 좀 아쉬움도 많이 남았는데 오늘 2번째니까 좀 덜 떨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만회할 수 있다. 네네. 네. 독서 트렌드 리포트 얘기를 해볼까요? 워낙 저도 재미있게 읽고 있는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기대하게 되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해마다 그 정리를 하다 보면 보게 되는 올해의 특징, 올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는 어떠셨나요? 지난해는 아무래도 그 20대 독자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거?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1년을 돌아봤을 때 네. 밀리 서재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트렌드와 같이 결합된 것들이 가장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텍스트 흡이란 단어도 뭐 언론에서 만든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밀리에서 그런 경향이 보였고 그냥 1년을 전반적으로 이제 돌아봤을 때 저희가 마지막에 보면은 1년에 이렇게 흐름을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네. 텍스트 앱 유행했던.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1년 안에 다 일어났지 싶을 정도로 진짜 그 텍스트나 책, 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되게 많이 얘기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업하는 동안 되게 재밌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찾아줘야 이 데이터도 나오고. 맞아요. 네. 검색을 하고 네. 읽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 안 읽고 관심도 없는데 이 리포트 만들면 사실 되게 재미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독서 보면 온다. 막 맞아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발행했고 그게 어떤 결과로도 데이터로도 이어지고 해서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텍스트 힙이라는 거를 두 분 다 좀 느끼시는 편인가요?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약간 현상을 만들어서 이름 붙이는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그냥 만들어내서 없는 거야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뭔가 움직임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스님은 어떠세요? 혹시 텍스트 힙이라는 말에 딱 부합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텍스트입이라는 단어가 사실 올해 바로 나온 단어라기보다 사실 서구권에서는 좀 더 많이 이전에 활용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입의 역치로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동시에 맞아요. 책을 읽는 내가 되게 힙하다. 또 달라질 수 있는 나가 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의 독자들 측면에서도 책을 읽지 않는 독자들이 늘어난 것 동시에 나는 책을 읽는 독자로서 약간 뭔가 활동한다라는 게 좀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뭔가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책이 왜 좋고 이 책을 내가 왜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텍스트입도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난 이런 책을 좋아해요 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약간 그런 흐름처럼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네. 말씀도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 힙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맞아요. 대부분이 읽지 않는다가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힙한 행위가 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읽고 있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소중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루이스님은 어떠세요? 혹시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갖게 되거나 하는 식으로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끼는데 베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뭐 집에서 많이 조용히 보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과시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올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2024년에 이런 어떤 꿈틀거림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걸 되게 쿨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 이게 진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진짜 대중문화가 될지 아니면 진짜 그 소설 전유물이 될지 이게 올해 딱 판가름 날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종종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것 같으냐라는 식의 질문을 받는데 저는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느낀 게 뭐냐면 역주행 도서들이 네.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보다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양귀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네. 책이 2024년에 정말 많이 읽혔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 얘기를 제 또래나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러니까 양규자 작가님이 현역으로 활동하시던 시절에 독자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양규자? 그 모순? 우리가 읽었던 모순? 그걸 왜 읽어?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옛날 책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건 현재 진행형이고 나에게는 요즘 지금의 책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발굴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책들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런 연장선에서 얘기하자면 굿즈가 많아진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보고 하니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독서 관련된 채널들을 정말 많이 띄워주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책 읽기 좋은 굿즈 얘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 넣어 다닐 수 있는 책 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북마크라든가 뭐 독서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읽지만 그런 걸 쓰지 않거든요. 태그 붙이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런 걸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책만 가지고는 재미있는 사진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옆에 무슨 물건을 두고 있는지 같은 네.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독서 리포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베스님은 오리지널 IP 기획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오리지널 IP 기획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오리지널 IP 기획은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독점으로 공개되는 또는 밀리의 서재에서 먼저 가장 공개되는 IP들을 기획하는 일인데 네. 사실 조금 더 친숙한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출간 기획, 편집자의 맞습니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 구독자분들 또 회원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그런 약간 시대적인 주제를 먼저 선택한다거나 좀 더 흐름을 트렌드를 파악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독자들이 찾고 있다라는 거를 좀 캐치해서 그걸 기획하고 저자분들을 섭외하고 저자분들과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이야기를 선보이려고 해요. 독자분들께 선보이려고 해요. 라고 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전자책 독자분들 플러스로 이제 종이책 독자분들께도 많이 다가가기 위해서 또 이제 종이책 출간도 네네. 23년도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책과 전자책을 아우르는 밀리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밀리만의 콘텐츠를 기획한다라고 할 때 중요해지는 게 밀리의 색깔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일 텐데 출판사들을 떠올리면 어떤 출판사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 회사는 좀 이런 책들 내는 곳이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역사와 전통이 긴 회사면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쉬운데 이제 밀리는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쌓아가시는 책들이 어떻게 보면 밀리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밀리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시리즈가 무엇일까 또는 단순히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책을 내고 싶어 네. 하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팀 내에서 계속 고민하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의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저희가 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도 네네. 하지만 어떤 걸 궁금해하지? 를 사실 전자책 플랫폼으로서 더 빨리 알아챌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밀리의 서재를 사용하는 2030 또는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장 주요하게 검색하는 키워드나 또 쉽게 독자들이 건드려지는 것들. 그래서 뭐 저희는 뭔가 일상의 1mm를 좀 더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위한 책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밀리네요. 네, 그렇죠. 1mm. 사실 너무 깊은 성장보다도 조금이지만 하루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밀리 구독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이든 어떤 자기계발이든 에세이든 나의 일상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타겟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엄청 어려운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룰 수도 있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쉽고 좀 더 잘 전달드릴 수 있는 걸 많이 방향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하시는 결과가 사실 이 IP팀 같은 경우는 다른 팀보다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서비스를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사실은 IP 기획 쪽은 거의 1년 단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2025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타이틀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 첫 번째 1월에 이제 다음 주에 출간을 앞두고 있는 도파민 인류를 위한 대화의 감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원래 밀리의 서재의 연재 플랫폼인 밀리로드에서 도파민 인류를 위한 이런 그 문해력 수업으로 처음 이승화 작가님이 연재를 시작하셨고 그거를 작년에 밀리 오리지널에서 출간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그리고 그 밀리 오리지널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해력 수업이라는 키워드와 도파민 인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딱 확인할 수 있었고 종이책으로 출간을 해서 더 디벨롭된 이야기로 더 전달하자 해서 이번에 1월에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2월에는 앞서 밀리로드에서 그 장유진 작가님의 첫 에세이가 네네네. 연재됐었는데 2월에 이제 곧 출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한창 방금 이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제가 담당자여서 표지 시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녹음이 끝나고 나면 이 표지 궁금해. 시안을 볼 생각에 약간 네. 두근두근한 마음인 그렇네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규진 작가님이 소설가로서는 작품을 많이 내셨지만 에세이로는 처음이어서 이번 에세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행이라는 컨셉이 있지만 핀란드 갔다 오신 네, 맞아요. 거죠? 예. 핀란드에 15년 만에 그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면서 저는 그 원고를 읽으면서 작가님이 15년 만에 간 핀란드를 이 사랑하는 친구가 갔을 때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것이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게 사람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구나라고 좀 네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핀란드와 변하지 않는 나의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안정과 약간 불안의 해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20대 때 갔을 때는 불안정한 나였다가 이제 30대 때 가니 안정적이고 이제는 평안해질 수 있는 나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실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 두 작품이 초기 이제 네. 올해 초 신작이라서 바로 보실 수 있는. 바로 보실 수 예.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여행 가는 목적이 다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왜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워낙 변화가 빠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재미있고
쉬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동시에 이거 너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것 같다. 내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여행지를 그렇게 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혹은 변화하지 않고 기본을 잘 지키는 이런 곳들에 갈 때 느끼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항상 조바심 내면서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지 같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행 에세이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제가 지금 오늘 주제랑도 되게 어울리는 맞아요, 게 맞아요. 저희 오늘 올타임 레전드에 대해 얘기를 할 그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나만의 올타임 레전드 소설이나 영화 보는 것도 어떤 시절에 내가 읽었을 때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시 읽었을 때 그 주는 안정감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딱 잡아주는 네, 것 네, 같은 네. 중심 잡아주는 느낌이 있죠. 베스님은 레빗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네. 작가이기도 네. 하신데요. 어떻게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저는 원래 시나리오 작가로 2년 정도 일을 했었고 회사에 이렇게 입사하기 전에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로 일을 하다가 그때 영화로 기획했던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는 소설로라도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서 네네. 소설로 완성했던 게 공모전 수상을 하면서 출간을 하게 됐거든요. 멋있다. 그래서 되게 약간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제가 써왔던 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였는데 그 시나리오 외에 제가 더 많은 글쓰기의 종류를 할 수 있게 좀 확장하게 해준 작품이기도 해서 그 작품 이후로도 뭐 소설 출간을 제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하나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 마음이 드는 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다음 책도 쓰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때 마감을 쪼는 사람이 될 때랑 쪼임을 당하고 있을 때랑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네, 저도 남의 원고 받으려고 언제 주시나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주시나요? 멀어졌나요? 막 이런 얘기 할 때는 굉장히 활기차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원고일 때는 그렇지가 않다. 맞습니다. 다음 책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루이스님, 베스님과 함께 1월에 읽으면 좋은 책을 한 권씩 선정해서 이야기하고 역대 밀리의 서재 베스트 도서 탑 10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두 분은 어떤 책을 1월에 읽으면 좋을 책으로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예,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설 카테고리에 루이자 메이 올컷 작은 아씨들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실 1월이라고 하면 아직 겨울이기도 하고 네. 연초에 설렘이 남아있는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아씨들 첫 번째 도입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준비하는 이제 작은 네 자매의 이야기로 네. 시작을 하다 보니 1월에 처음으로 딱 열었을 때 그 계절감을 유지할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초에 독서 계획을 세울 때 고전 하나 읽어보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작은 아씨들은 좀 고전 소설 중에서도 좀 읽기 쉬운 독서가 가능해서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작품이라 좀 추천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가 밀리에서 쓰는 이름이 베스인 만큼 작은 아씨들에 등장하는 베스가 네. 베스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또 제가 세 자매 중에 셋째 딸이라 네. 그 베스도 셋째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을 때 베스라는 인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베스가 사실 그 작품에서 엄청 활동적인 캐릭터는 아니지만 저는 그 감정선을 제일 크게 가져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고 싶었고, 그 베스의 대사 중에 그 번역 대사 중에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뿐이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좀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은 독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되게 뜻깊은 책이네요. 뭔가 이것저것 다 베스라는 이름에 연원을 알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영어 이름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에서 따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루이스님은 어떻게 루이스가 되셨나요? 저도 비슷한데 네. 전 영화 컨택트 거기에 나오는 여자 중에 이름이 루이스입니다. 네네. 제 인생 영화거든요. 그 영화 정말 위대한 영화잖아요. 네.
그 영화 메시지가 제 어떤 삶의 방향성을 확 바꿔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본 이후로 제가 되게 다시 태어난 느낌? 영화 많이 메시지가 받았거든요. 뭔지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그 영화 좀 스포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이 주인공이 미래를 알 수 있음에도 사실 같은 선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말이 되게 슬플 수 있는데 그 결말을 알매도 내가 시간을 돌려서 같은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으면은 그렇죠. 결말이 슬퍼도 나는 되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한다. 근데 저도 항상 그런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말이 슬퍼서 어떤 선택을 주저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있고 이게 너무 특별하다 보니 다시 돌아가도 이 선택을 하겠다 항상 이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후회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생각해도 아, 지금 좋으면 만나는 네, 거고. 네, 네, 사실 회사도 그만둘 거 알지. 맞아요. 언젠간 그만두겠죠. 하지만 지금 다니는 동안은 열심히 다니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현재에 충실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 아, 두 분의 이름에 네.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재밌네요. 둘 다 어떤 콘텐츠랑 관련이 있는 그러네요. 이름들이어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럼 이번에는 루이스님의 네. 1월에 읽으면 좋을 책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에세이인데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김신지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일단 이 제목에서 딱 느껴지지만 기록에 관한 책이고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보다 기록을 좀 더 하는 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제가 3년째 연말마다 연말 결산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만나기 전에 올해 땡땡 한 20가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거를 미리 보내놔요. 그런 다음에 너네 이거 생각해와 하고서 만났을 때 돌아가면서 이제 거의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엄청 알찬 좋다. 시간이 되거든요. 예. 이거를 3년째 하다 보면은 1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져요. 그냥 되게 평범하게 지낸 것 같은데 결국에 한 해의 어떤 베스트들을 뽑다 보니 내 취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것도 바로바로 생각나고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년 하고 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니 점점 월별로 쪼개게 되고 일별로 쪼개게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하면은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작년에 제가 월별로 그렇게 월마다 또 결산을 해봤었어요. 근데 와. 그러니까 연말에 더 생각이 잘 나서 아, 좋더라고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록해 놓은 게 없으면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의 장점은 기억하는 네, 것을 맞아요. 외주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 항목을 각자 뽑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항목이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건 올해의 영화, 올해의 책 이런 건 텐데 사실은 이제 항목이 많아지면 뭐 올해의 장소라든가 네네. 올해 뭐 최고의 쇼핑이라든가 이렇게 항목이 다양해질 텐데 그런 것들 중에서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2024년 최고의 땡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후회되는 거 그리고 올해 내가 이건 진짜 잘했다 그리고 올해의 대화 항상 이 세 가지를 매해 뽑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올해의 대화는 대화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기록이 안 되고 흘러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대화는 1년 내내 나를 먹여 살리는 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랑 했던 대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1년 내내 생각나는 대화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올해 대화로 뽑으시면은 한 해를 기억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너무 멋지네요. 양분이 되는 것 같고 뭐였어요? 아 비밀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비밀이요? 여러분도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올해 내가 진짜 잘한 거 사실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짜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막 3가지, 5가지 이렇게 늘어나요. 너무 멋지다. 뭐였어요? 아 비밀이에요? 그 이제 되게 뿌듯해져요.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데도 되게 네네. 도움이 되고요. 진짜 한번 해보셨으면 멋있다. 좋겠어요. 그렇네요. 그런 항목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한 해를 기억하는 데에도 네. 또 새로 계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신지 작가님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뭘 기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한테 네. 기록하는 항목 같은 것도 제안 주시고 그렇죠. 네, 이 책은 기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지도 알려주고, 그래서 읽고 나면 기록 펌프가 정말 많이 오는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월말 결산, 연말 결산도 이 책의 한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베스님 같이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감 수집하는 방법, 글감 모으는 방법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뭔가 올해 기록 다짐하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기록하기 자체가 열풍이 되기도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워낙 기록이라고 하면 다양한 뭐 노션 같은 툴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날로그로 무슨 네. 다이어리 같은 거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쪽 방법이든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책들도 여러 권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골라온 게 이거는 이 정희원 작가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희원 교수님은 그 저속노화라는 네. 말을 유행시키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저도 되게 열심히 보게 되는 그런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초 같은 것을 찾아서 사람들을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 보내고 뭐 발버둥을 쳤는데 그걸 어렸을 때는 왜?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늙는 게 왜 싫고 죽는 게 왜 싫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뭐 몇 살 같아 보인다, 뭐 동안이다 아니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신세계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리게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시간을 거스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내 나이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으로서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이 책에 사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거든요. 잘 자고 잘 먹고 예, 잘 움직이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뻔하게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데 중요한 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올해 새해 목표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외국어 하나쯤 하는 거랑 살 좀 빼는 거랑 예, 이런 거 다 비슷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건강하게 올해를 보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 한번 보시면 네.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1월에) 읽으면 좋을 책들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역대 밀리의 서재 베스트 도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10권의 도서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이 책들이 선정되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루이스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밀리의 이제 올타임 레전드라는 코너가 하나 있어요. 이름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만 이제 수많은 책들 중에서 검증받은 책들만 보고 싶어하는 회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코너고요. 한 시대를 풍미한 작품들을 모아서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명한 명사나 기관이 추천한 책도 모아서 큐레이션하고 뿐만 아니라 뭐 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편집자분들, 번역가분들이 선정한 카테고리별 레전드 도서도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발행된 큐레이션 콘텐츠가 이제 밀리 역대 베스트 100이라는 콘텐츠고요. 여기서 이제 탑 10에 선정된 책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 선택 기준은 서재 담수입니다. 회원들이 전자책을 딱 보고서 이 책 읽고 싶어 해서 서재 담기 버튼을 누른 이 순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 밀리의 서재 베스트 도서 1위부터 10위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더 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의 책인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이 책이 왜 꾸준히 사랑받았을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참고로 종이책 초판이 출간된 시기를 함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베스님이 소개해 주세요. 10위는 인문 카테고리의 강영수 저자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라는 책이고 23년도에 출간한 도서입니다. 해당 도서는 저는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 쇼펜하우어 열풍을 시작하게 맞아요. 한 네. 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해당 도서가 필요한 독자들이 많았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밀리의 서재 챗북에 네, 이 베스트셀러 만든 사람입니다 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편집하신 편집자님께서의 인터뷰를 제가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흔과 쇼펜하우어를 그 편집자님께서 엮어서 기획하신 계기에 대해서 넣은 질문에서 마흔이라는 시기가 겪는 불안 그리고 삶의 자연이 뒤따르는 고통들에 대한 담론이 현 시대에 필요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단순히 쇼펜하우어 철학에 대한 열풍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의 불안이 깔려 있을 때 그리고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한 독자들이 이런 삶에서 난 어떻게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하지? 라는 걸 좀 고민이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했고 그건 정말 독서 출간 기획자로서 그 타겟층을 완벽히 이해하고 출간한 네. 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갖고 있는 조금 염세주의적인 것이 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힘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인상적인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루이스님은 이 책 보셨어요? 다는 못 읽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되게 놀라운 책이어서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10권 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23년 말에 나왔거든요.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나게 역대 많은 탑에 분들이, 올랐다는 건 정말 그러니까 저력이 엄청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쇼펜하우어를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남들이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주는 불행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이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지만 사실 마흔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자기 인생을 네.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왜 쇼펜하우어와 마흔이라는 키워드가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문에서 하면서 그런 말도 하던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근데 이제 그랬음에도 이 사람이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 어떤 철학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에 이제 그 쇼펜하우어를 그러니까 좋아했던 유명한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발자크도 좋아했고 프루스트도 좋아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독서광이기도 했던 히틀러도 네, 쇼펜하우어 좋아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한 줄 딱 걸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역시 그냥 책을 읽는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독서라는 행위와 엮여서 꼭 이야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단순히 그냥 책 몇 권 읽었으니까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쇼펜하우어라고 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염세적이기도 하고 독설가라고도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점이 오히려 독자들을 끄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이야기할 역대 밀리의 서재 베스트 도서 탑 10을 보면 약간 단짠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10권을 쭉 이야기를 할 텐데 독한 책하고 따뜻한 책하고 네.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이 아니라 이런 책 읽고 나면 저런 책 맞아요. 읽고 싶고 저런 책 읽고 나면 이런 책 읽고 싶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우리가 서가에 책을 쌓아가는구나 같은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약간 매운맛 종류의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9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9위는 소설 카테고리의 최진영 작가의 구애 증명입니다. 이 책의 어떤 데이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상반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마흔인의 쇼펜하우처럼 작년 상반기에는 올타임 레전드 탑 10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최근에 순위가 더 상승한 책이고요. 이 책도 역주행 도서 중에 네네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죠. 네. 구해증명의 성별 연령별 인기 분포도를 보면은 좀 흥미로운데요. 20대 여성이 38%로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또 신기하게도 10대 여성 비율도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였어요. 그리고 이 책이 또 되게 의미 있는 건 2014년 가장 많은 밀리 회원이 인생책으로 설정한 책이고 한 줄 리뷰가 무려 3,800건 이상이 달린 책이라서 사람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싶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해증명도 아까 모순 이야기 잠깐 했었지만 구해증명도 2024년 내내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여자분들이 하시는 브이로그에 네. 이 책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역주행 그 순위로 보기 전에 그걸로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를테면 여행 브이로그야. 그래서 여행을 갔어. 근데 책을 네. 한 권 가져갔는데 그게 구해증명이야. 아니면은 뭐 내가 자기 전에 책을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구해증명이야. 그러니까 뭐 책을 소개하는 브이로그가 아니라 다른 그냥 일상에 대해서 하는 브이로그인데 화면 한 기퉁에 구해증명이 잡히거나 아니면 아예 그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을 찍거나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정말 한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여성분들이어서 이 책이 뭐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읽어봤어요. 이 책이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어떤 주제면 소재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잖아요. 식인 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극적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먹는 그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먹어야만 했는가에 좀 집중을 한 책이라서 우리한테 던지는 주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인물한테 세상이 정말 되게 나쁘게 대하잖아요. 세상이 더 야만적인지 아니면은 먹는 행위가 더 야만적인지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뭔가 이런 피폐물 좀 나아가서는 고어물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정말 왜 읽고 싶지만 그 장르만 줄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베스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불편한 편의점 같은 힐링 소설이 한때 한창 인기였다면 반대로 완전 극한의 또 어두운 책이 또 사람들에게 마음 울리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흐름을 되게 잘 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구해증명은 약간 요즘 스타일이 아닌 찐한 사랑 이야기인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사랑이라는 것에 진지해지는 게 어리석은 일처럼 거기에 대해서 쿨하고 힙한 거리두기를 잘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언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너무 네. 그렇게 진지하게 다 주면 안 돼 같은 식의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이 책은 완전히 그런 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를 주고 진짜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 같은 게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도 경험하기가 힘든 세상에서 소설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닐까 같은 생각을 이 책의 역주행을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이기님 얘기 들으니까 이 책이 되게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8위는 어떤 책인지 보겠습니다. 베스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8위는 인문 카테고리의 유발 하라리 저자의 사피엔스입니다. 2015년도 출간작이고 해당 도서는 6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이라고 맞아요. 불리어지는 도서인데요. 이 도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과거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인류는 어디로 방향을 향해 가는가라는 관점을 선사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출간되자마자 책에 꽂아놨거든요. 꽂아두고
항상 저것을 완독하는 날을 꿈꾸며 그쵸. 있긴 한데 저는 읽으신 제 주위 분들이 되게 자신의 관점을 많이 바꿔주셨다라고 맞아요. 의견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소개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책들을 보면서 해당 도서가 가진 힘에 있어서는 과거를 토파보면서 향후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미래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또는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사람들인가라는 걸 좀 짚어주는 책들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피엔스는 이른바 비키 스토리라고 하는 걸 다루는 책이어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두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피엔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너무 소설같이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관계가 틀린 것들을 모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맞는 것들을 모으기는 했으나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저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듣기 재밌게 솔깃하게 맞아요. 소설같이 썼다라는 게 비판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읽는 거거든요. 워낙 잘 읽혀요. 맞아요. 이 책은 어렵다는 네. 느낌이 별로 안 들고 소설 읽는 것처럼 와 진짜? 근데 이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진짜라고? 라는 느낌으로 읽게 되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벽돌체계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벽돌체계라고 너무 이렇게 처음에 장벽을 가지고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볼까 같은 식으로 시작을 하면 뜻밖의 아 이런 게 이래서였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무슨 예를 들면 소문이라고 하는 거, 뒷담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류를 그동안 도와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되게 솔깃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뜻밖에도 끝까지 쉽게 읽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피자마자 10주년 기념 특별 선물 같은 게 지금 실려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일단 읽어도 이 책이 지금 시대 우리한테 남길 수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힌트를 엿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인류의 다양성이나 모든 역사를 이제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 팬데믹도 겪고 최근에 AI가 갑자기 막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시대를 1년을 확 겪으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읽어도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맞아요. 책이어서 올타임 레전드에 정말 어울리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7위 넘어가겠습니다. 네, 7위는 과학 카테고리의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고요. 2021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피버디상을 수상한 과학기자 룰루 밀러의 데뷔작이에요. 집착에 가까울 만큼 자연계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던 19세기 과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제 학자의 삶을 이렇게 쫓아가는 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김겨울 씨랑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극찬을 하면서 완전 이렇게 회자가 됐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사실 제 인생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책은 진짜 요약본 같은 거를 보시기 전에 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읽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거든요.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집요하게 이렇게 쫓는 룰루 밀러라는 저자가 되게 신처럼 뭔가 영감을 받으려고 했던 인물인데 사실 쫓다 보면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충격적인 것들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면도 알게 되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데 그 충격들이 결국 자기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제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에필로그는 자기 삶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읽고 나면은 그 에필로그가 그렇게 로맨틱하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과학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썼어요, 이 책은. 네, 맞아요. 저도 이 책 나오자마자 저는 책 이제 신간을 받으니까 그 신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중에서 뭘 읽을지를 결정하는 것도 엄청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너무 특이하기도 하고 과학 에세이로 이제 분류가 되는 책인데 제목도 특이하고 책 표지에 진짜 물고기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지를 모르겠는데 좀 궁금해서
정말 책 나오자마자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 연말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해 연말에 이제 제가 책 읽고 리뷰를 쓰고 그다음에 모임에 나갔어요. 모임에 나갔더니 모임 있는 분 중에서 이 책을 원서를 읽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분은 이 책은 안 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나는 재밌었다. 이제 이래서 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동진 평론가라든가 김겨울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책을 엄청 좋아하고 이제 추천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좋아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책의 힘은 읽은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네. 중간중간 발췌도가 안 됩니다. 네, 요약본 안 돼요. 네,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서대로 읽어야지 이게 왜 좋은 책인지를 네.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진득한 독서 이 책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이 책이 하라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쭉 따라가면서 한 권을 읽는 경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네. 게 이 책의 굉장히 큰 맞아요. 저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책에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가 다 목표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은 훌륭한 것 같아라는 식의 목표를 뭐 구체적이든 아니면은 추상적이든 갖고 살게 되는데 사실 살면서 보면 결국은 그 목표가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돈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족에게 크게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러면 돈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책의 사례처럼 어떤 사람이 저렇게 평생을 걸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너무나 훌륭하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제일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게 아니구나. 저건 별이 아니었어라는 걸 알게 됐는다고 해도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던 혹은 추앙하던 무언가가 망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서 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이 헛된 걸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이 책이 너무 잘 보여주고 맞아요. 있어서 읽고 나면 되게 좋아하게 되는 맞아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이렇게 아름다운 책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유기로 넘어갈 텐데요. 유기 어떤 책인가요?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입니다. 네. 2020년 출간 도서인데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경제 경영 분야의 스테디셀러 도서이고 밀리 회원의 필독서처럼 여겨지는 도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진짜 총수이자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직접 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관점들이 되게 챕터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엄청 쪼개져 있고 그럼 이 쪼개져 있는 관점을 내가 실천하다 보면 돈과 내가 친해지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저는 이번 새해 목표가 돈이랑 친해지기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의 목차와 이 도서를 다시 훑어보면서 그래 점점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겠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해에 또 책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흥미로운 도서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새해에 어울리는 책인 것 네.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돈의 속성. 이거 정말 제가 이 책 보다가 약간 뜨끔했던 게 기본적으로는 돈을 인격체처럼 대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네. 예, 사람처럼 중요하다면 소중하게 대할 텐데 막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너무 경원시하지도 말고 너무 떠받들지도 말고 소중하게 잘 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에 보면은 젊은 독자일수록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젊지 않은 독자는?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예, 저 자신을 생각하였네요. 근데 예,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진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2020년도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많은 그 경제 경영 자기계발서들이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출간되거나 아니면 그때 붐업이 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책도 그런 책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루이스님 보셨나요? 저는
경제 경영서를 좀 편식을 하는 편인데 이따가 저희 다른 책, 그러니까 탑2 얘기할 때 나오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랑 이 아. 책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 저자 둘 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 맞아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 음. 성공한 자산가인데요. 제가 이제 옆자리에 앉은 30대 동료한테 이런 책들 왜 잘 될까요? 사람들 왜 좋아할까요?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자들이나 엘리트들이 쓴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가 줄 수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언더독, 진짜 그 날 것의 어떤 책이 줄 수 있는 느낌이 따로 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그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봤을 때 되게 쾌감도 느끼고 희망도 얻잖아요. 그런 욕망이 좀 잘 반영돼서 나온 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쇼미더머니 보면은 응원하게 되는 래퍼는 따로 있잖아요. 진짜 약간 처음 들어보는데 막 너무 열심히 하고 결국에는 진짜 어떤 성공을 이루는 그 과정.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뭐 경제 경영 자기 개발 카테고리 책들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ETF 뭐 이렇게 투자하라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는 책들이 한 곳에 있고 또 한 부류는 마인드에 대한 책.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돈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때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생 지침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생 지침에 대한 책 쪽은 약간 반쯤은 부적 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뭔가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이 되게 소중하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잊을만 하면 한 권씩 저도 꺼내 읽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잔소리 듣고 싶을 때 한 네, 번씩 맞아요.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이번에는 5위로 가보겠습니다. 루이스 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인문 카테고리에 이제 최 사장이란 작가가 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원입니다. 2020년 2월에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은 2021년 밀리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책이기도 한데요. 그 지대 넓얏이라는 이 신조어를 유행시킨 맞아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이게 총 시리즈로 3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3권 모두 다 이제 밀리 역대 베스트에 올라 있고요. 출간 당시부터 큰 인기를 얻어서 꾸준히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이고 원래 이게 팟캐스트였다고 들었는데 네. 이달 기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진짜 이 팟캐스트를 너무 재밌게 들었었고요. 그 4명이 나와서 각자 자기 테마를 준비해서 일종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주제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뭐 명상일 때도 있고 아니면 삼국지일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빨래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길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어서 저도 좋아하는 정말 여러 번 들은 회차들이 몇 개 있었고 이제 전반적으로도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4명이 모여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여러 명이 같이 팟캐스트를 하는 경우들이 드물지는 않은데 그 여러 명이 친구들일 때가 많아서 비슷한 얘기를 서로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얘기를 2명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 4명은 되게 다른 거예요. 사회를 보는 관점이나 전공 분야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팟캐스트였고 최 사장님이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시리즈로 쭉 쓰고 계시는데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좀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책을 이제 인트로를 보면은 이제 어른으로서 대화를 나누려면 최소한의 교양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 교양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의 이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근데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은데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 5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아우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역사 파트에서는 시간 개념이란 무엇인지 그렇죠. 되게 모호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경제 파트에서는 뭐 전기후기,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경제체계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 교양 강의 듣기 전에 읽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뭐 사피엔스나 이따 소개해드릴 그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 좀 어려운 책들이랑 같이 병행해서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겠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같은 책은 이 책만 읽고 끝나는 것보다 네. 이 책에서 시작해서 네. 다른 책으로 뻗어나가는 독서를 하시기에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일단은 내가 어떤 걸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알기는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 모호한 상태에 있을 때 읽어보시고 다음 독서 목록을 만들기에 참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4위 보겠습니다. 베스님이 소개해 주세요. 4위 도서는 과학 카테고리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초판을 종이책 출판으로 보자면 1976년도에 출판된 도서로 현대 생물학의 지평을 연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변해왔는지, 사실 이기적이라는 말이 되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진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유전자를 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독자를 천재처럼 느끼게 만드는 대중과학서라는 극찬을 남긴 도서라고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종이책으로도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장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에 있어가지고 교보문고에 가면은 항상 이 책이 그 베스트셀러 서가에 있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항상 얘기를 했죠.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책을 많이 산다고? 이걸 진짜 이렇게 많이 읽고 있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샀다는 뜻이지 네네. 읽는다는 뜻은 아니다. 첫 번째, 이 책 아마 사신 분은 많을 텐데 읽으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앞에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뜻밖의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기적 유전자는 사실 그런 책은 아닙니다. 약간은 장벽이 있는 책이고 마음 먹고 읽어야 하는 책이고 끝까지 읽기도 만만치가 않기는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이 책은 좀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은 드는 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약간 이 제목 자체가 밈이 돼가지고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 같은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의 결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게 좋고 나쁘고 같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결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는 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함의를 띠고 있을 때가 많은데, 사실 여기서의 이기적이란 말은 그런 식의 판단에 들어가는 이기적인 판단을 유전자가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책은 좀 읽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뭐 밈 같은 말 자체가 또 이런 책에서 네.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새해 맞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 마음 먹고 독서의 읽을 수 욕구. 있는 그런 더 이상 기회가 미룰 왔다. 순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4위에 오른 걸 보고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여전히 느끼고 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중에 몇 분이 읽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약간의 마음 아픈 게 있었고, 근데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벽돌책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 그냥 매일 자기 전에 한 페이지씩 읽으세요. 그냥 아. 매일 자기 전에 한 페이지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 적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이거 몇 달 지나면 한 권 다 뚝딱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책을 놓고 읽기가 뜻밖에도 이렇게 읽으면 한 권 다 읽기가 수월하고, 근데 한 페이지씩 읽잖아요. 그러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다시 제대로 읽을 때 훨씬 더 탄력받아서 읽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책은 대체로 재미가 없어요.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SNS 보기 시작하면 1시간 뚝딱이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벽돌책을 읽다 보면 아 자고 싶다. 이제 난 자야 될 것 같다. 자기 전에 코스모스를 읽는 게 그렇게 효과가 좋대요. 정말로 정말로. 코스모스. 예. 맞아요. 큰 인정입니다. 예. 그래서 벽돌책 읽으실 때는 그렇게 자기 전에 한두 페이지씩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독서 습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탑 3만 남았습니다. 3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자기계발 카테고리 세이노 작가의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2023년 3월에 출간된 책이에요. 이것도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책인데, 근데 세이노의 가르침은 밀리에서 되게 새로운 기록을 쓴 책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전자책 출간하고 한 달 내내 매일 서재다문수가 탑 3 안에 들었던 아. 책이에요. 그래서 최단기 서재다문수 기록을 이제 세웠고 2023년 올해의 책으로 당연히 꼽혔던 책입니다. 근데 이 당시 연령별 읽기 데이터가 좀 전 흥미로웠는데 여성, 남성 모두 30대가 1위였어요. 근데 왜 이게 흥미로웠냐면 세이노의 가르침 혹시 그 출간 배경을 네, 아시나요? 네. 이게 되게 20년 전에 어떤 세이노라는 비밀에 쌓인 인물이 연재하던 책을, 그러니까 글을 모아서 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20년 전에 이분의 팬이었던 분들이 이거 책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청년들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까 그 돈의 속성 얘기할 때도 말한 것처럼 뭔가 30대 들어섰을 때 딱 그 시기에 필요한 어떤 조언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 언더독이 쓴 이 내용 그리고 어떤 진짜 돈을 바라보는 조언을 넘어서서 인생에 대한 뼈 아픈 조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PDF 파일이 있거든요. 네. 출간되기 전에 애초에 PDF 파일이 돌아다녀서 워낙 유명해졌던 책이었고 그리고 이 책은 보면 책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최소한의 비용 출간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책이 7,000원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종이책으로 나왔을 때 다들 아니 PDF가 있는데 이걸 누가 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내 마인드가 바뀌었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감사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으로 종이책을 샀다라고 그럴 수도 하는 게 한 있겠네요.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책 살 때 책 가격이 싸면 무료 배송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뭔가를 더 사야 되는데 네. 그때 사실은 가격 싼 책이 있으면은 그 책을 같이 넣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랬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혹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책이 진짜 꾸준하게 팔리기도 팔리고 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재에 담는 분들도 많고 한 게 같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그냥 생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던 그런 책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정말 내가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좀 따끔하게 한 소리 듣고 싶을 때 그런 때 주기적으로 꺼내보기도 하는 그런 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예, 대단하기도 하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2위로 갈까요? 베스님 어떤 책인가요? 2위 도서는 소설 카테고리의 이미의 저자의 달러구두 꿈백화점입니다. 종이책 출간일은 2020년도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텀블벅 펀딩에서 독자분들께 먼저 선보였던 도서인데 이 도서를 시작으로 또 저는 힐링 판타지의 시작이 되지 맞아요,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후에 나올 불편한 편의점과는 또 다르게 힐링 판타지라는 또 다른 장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판타지 도서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읽어서 이 도서가 좀 반가웠던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나온 뭔가 판타지 세계관을 구축해서 나온 책
너무 반가웠던 것도 네.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 힐링 판타지 도서에서 그 달러우드 꿈백화점이 가지는 그 미덕이 있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메인 카피에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이게 지금 원하는 꿈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세계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원하면 그 꿈이 매진입니다라는 카피가 있을까와 동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자고 싶고 또 잘 자는 와중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구나 하는 그런 되게 소소한 욕망들이 잘 투영됐고 그걸 되게 따뜻하게 만져주는 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달러고트가 사랑받은 게 이런 세계관도 있지만 사실 이 주인공이 딱 약간 신입사원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약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아직 초년생인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장한 얘기를 다 담고 있어서 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읽혀요. 책은. 맞아요. 예. 책을 읽는다는 감각 없이 그냥 쭉 이야기 따라가다 보면은 끝나 있는 정도로 되게 잘 읽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저도 책을 많이 읽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책 한 권 읽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시간 내기도 힘들고 집중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그걸 재미를 느껴서 끝까지 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한국형 힐링 판타지 소설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은 정말 잘 읽힌다. 시작하면은 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고트 꿈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이 트렌드를 시작한 그런 독보적인 데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이 텀블벅 펀딩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달러고트 꿈백화점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 한국형 판타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확인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출판 기획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어떤 책이 잘 됐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책을 기획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달러고트 꿈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책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저자가 직접 펀딩을 해서 이 책을 독자들한테 읽히고 그 독자들이 좋아요를 하면서 정식 출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세이노의 가르침하고도 약간 좀 다르면서 비슷한 네, 데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독자들이 먼저 확인하고 먼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장기간 많은 분들이 읽고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망의 1위입니다. 네, 대만 자, 1위. 역대 밀리의 서재 베스트 도서 1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소설인데요. 김우현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2021년 4월에 출간된 책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달러고트 꿈백화점처럼 어떤 힐링 소설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한국 문학에서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책 나오고 이렇게 특정 어떤 현실적인 공간을 모티브로 한 힐링 소설이 계속 인기를 끄는 맞아요. 트렌드를 이어나갔던 것 같고 2021년 밀리의 선정 올해의 책으로 뽑혔고요. 밀리에서 입소문이 나서 서점가에도 영향을 미쳤던 책으로도 알고 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놀라운 또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대출된 도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봤는데 불편한 편의점 1, 2가 대여수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의 대중픽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대여된 책? 이거 진짜 대중들의 어떤 진짜 대중의 상징이다. 아니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 같은 거가 있을 때 도서관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제 무슨 특정한 그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는 이런 이야기고 그게 뭐
주중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중에 하는 강의는 보통 강의실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적으면 한 20명, 많으면 한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중에 하는 강연을 하러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서 이제 도서관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면 거기에 주말에 하는 큰 행사 안내가 붙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진짜 김호연 작가님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 이게 정말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도서관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을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연결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네.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전국의 도서관에서 네. 확인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워낙 뭐 저희도 작가님 모시고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맞아요. 이 이후로 이렇게 뭐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소들, 현실적인 장소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가게들, 이런 곳을 중심에 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많은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편한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또 독보적인 위치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역대 밀리의 서재 베스트 도서 탑 10을 꼽았는데요. 보면 10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소설이 3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을 갖고 읽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 번 담으면 끝까지 읽어야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뜻 서재에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예, 새해에는 소설도 비소설도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올타임 레전드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루이스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이 질문 처음 받았을 때 나에게 올타임 레전드가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과거에 저의 인생을 딱 떠올렸을 때 한 제 시절을 풍미했던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그 빠졌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때 고민하던 것에 대한 어떤 대답을 들었던 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읽은 책 하나, 과거에 읽은 책 하나 이렇게 꼽아왔는데, 네. 하나는 최근에 읽은 나의 눈부신 친구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 리딩캠프에 나왔을 때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책인데, 그 당시 제가 가을 내내 이 책에 빠져 살았어요. 이게 나폴리 4부작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이제 시리즈인데, 저는 제가 제 올타임 레전드는 이 4권이 다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 나의 눈부신 친구는 그 4권의 대서사시의 시작, 근본, 1권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폴리 페어에서 이제 릴라와 레누 두 소녀의 성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인물이 이제 살면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기겠죠? 근데 이 책이 일단 되게 재밌어요. 근데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치정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거는 뭔가 계급, 젠더 문제, 뭐 정치 문제, 이런 진짜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진짜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지? 맞아요. 그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읽었던 시기에 되게 고민이었던 게, 인간 언제 책을 읽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밀리서재에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언제 이제 자발적으로 책을 읽고 싶을까? 언제 자발적으로 공부가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릴라가 되게 뛰어난 친구예요. 레누는 이 릴라가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뮤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릴라가 너무 뛰어나니까 이 릴라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릴라랑 대화할 때 자기가 제일 채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릴라랑 같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책을 펼치게 되고, 그게 작은 아씨들이에요. 책을 펼치게 되고, 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어른들이 너 책 읽어야 돼,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제가 자발적으로 언제 책을 펼쳤냐 생각해보면 어떤 인물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고, 그 사람 생각 훔치고 싶고, 이럴 때 자발적으로 펼쳤더라고요.
아, 답은 여기 있었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쇼펜하우어랑 맞지 않죠.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이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너무 릴라 너무 좋은데 네, 되게 사악한 면도 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이 엘레나 페란테라는 작가가 그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네네. 익명으로 활동하는 베일에 쌓인 작가잖아요. 인물. 예. 네. 그래가지고 대체 누군가 워낙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여가지고 대체 엘레나 페란테가 누군가를 두고 막 그 영미권 언론에서는 집요하게 추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뚝 떨어졌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명을 쓰는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뭐 이렇게까지 큰 돈을 인세로 받았으니까 이 기간에 큰 돈을 쓴 사람, 예를 들면 집을 산 사람이 이 사람일 것이다 같은 식으로 막 추적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굳이 말하지 않겠다는데 알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 나폴리 4부작이 이 저자의 자전적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밝혀진 바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이 책 읽는. 맞아요. 이게 실화였다 이러면서. 음. 아, 이 베일에 쌓인 이 작가의 유년 시절이 이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은 실제로 릴라라는 인물이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읽다 보면 릴라 때문에 약간 너무 막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네네네. 느낌을 자주 맛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책 네 권 다 읽지 않으셔도 1권만 읽으셔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이동물원도 같이 얘기해 네. 주셨어요. 종이동물원은 그 켄 리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의 SF 책이고요. 저는 원래 SF 소설을 그렇게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 이 책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단편 소설인데 각 책마다 주는 메시지가 되게 좋고 너무 재미도 있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 딱 단편 소설 하나인 상태변화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소설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은 인물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리나라는 인물이 태어나면은 자기의 영혼이랑 가장 닮은 물건과 함께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리나의 영혼은 뭐냐? 얼음입니다. 얼음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되게 잘 녹잖아요. 리나의 성격도 그런 거예요. 되게 언제나 녹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냉동실이 있나 먼저 봐야 되고 회사에서도 존재감이 없어요. 리나가 지나가면은 되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고 존재가 없는 그런 무채색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고 되게 소심한 성격인데 이 리나가 다니는 회사에 짐이라는 새로운 남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자꾸 리나가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웃고 저 사람의 영혼은 뭘까? 이제 리나가 이제 상상을 하면은 저 사람은 뭔가 저렇게 특별하고 단단한 걸 보면 은수저가 아닐까?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사물이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리나가 결국에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 사람한테 한번 다가가 보자 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 영혼인 얼음을 위스키 잔에 넣고 이 지미에게 다가가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지미의 방으로 가서 결국에는 리나의 얼음이 녹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돼버려요. 근데도 리나는 잘 살아있고 오히려 한 단계 성장을 했다는 게 이 소설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그래서 상태 변화인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되게 고치고 싶은 성격? 뭐 이런 게 누구나 있잖아요. 타고난. 근데 그런 것들이 깰 수 없다는 생각이 되게 우울해지는데 인생이 사실 다 상태 변화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너무 일단 재밌었고 그 당시에 그럼 내 영혼은 어떤 물건일까? 이런 생각을 엄청 사로잡혀 살았던 것 같고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영혼은 어떤 걸까? 이렇게 막 상상력을 엄청 돋구었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좀 한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좀 의미 있는 책이어가지고 저한테 올타임 레전드인 것 같아요. 좋네요. 베스님은 어떤 책이 올타임 레전드인가요? 저는 올타임 레전드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제가 자주 읽었는가? 재독하고 싶은가가 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2권을 골랐는데 제가 인생의 변곡점마다 읽었던 책이었던 그 소설 카테고리의 파울로 코엘료 저자의 연금술사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초등학교 10살 때 처음 읽었어요. 3학년 때. 그걸 읽었던 건 저희 언니들의 필독서라서 언니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 읽었고 전 그때 판타지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험활극이야 막 이러면서 읽었다가 이거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읽다 보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중요하구나. 독서에 있어서 이 책을 읽었던 당시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건 판타지 모험 소설이었다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이게 좀 더 담고 있는 메타포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대학교 때 딱 읽었을 때 이것은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어갈지 이런 초심자의 행운이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소설을 이렇게 포장으로 한 철학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른 감상을 주는 책, 이어서 사실 올타임 레전드로 파울로 코엘ho 작가님의 연금술사를 고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변화의 시점일 때 한 번씩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찾게 되는 책 이어서 고르게 됐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읽고 싶은 책, 앞으로 한 번 더 읽고 싶은 책은 소설 카테고리의 문경민 작가님의 지켜야 할 세계라는 책이에요. 이게 홍풀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는 어떠한 교사가 사망했다. 그리고 1년 전에 그 교사의 생애를 다시 밝혀가는 이야기인데 작가님이 사실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 대한 그런 무드 같은 것도 되게 잘 사라져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좀 궁극적으로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던 건 그 후반부 문장 중에 나를 세우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세계였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나를 지탱해주는 세계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이 주인공의 단단함에 대해서 좀 반할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계속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거를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되게 단단해져야 하지만 단단해지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고난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세우고 이것만큼 내가 지키겠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저는 오히려 생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 하나만큼은 나를 세우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활력이 담겨있는 책이어서 뭔가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옳음이 흔들릴 때 이 책을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지켜야 할 세계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책이어서 한번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문경민 작가님이 청소년 소설을 맞아요. 쓰시는 분인데 네. 다 재밌어요. 네. 이번에 또 신작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분 작품이. 그래가지고 저도 문경민 작가님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 읽기가 어렵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책 한 권 읽기 어려운데 뭐 읽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그냥 고민 길게 하지 마시고 청소년 소설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하게 되지만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작품들 대부분은 어른들이 청소년한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하게 담고 있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읽고 나면 약간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같은 걸 받을 때도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뜻밖에도 청소년 소설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주 청소년이라든가 뭐 청년 빈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 문경민 작가님 작품들은 다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어떤 걸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파울로 코엘호의 연금술사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인생책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걸 읽고 나면은 약간 역시 이 책도 부적책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읽고 나면 맞아요. 뭔가 우주의 좋은 기운을 나한테 이렇게 끌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문장 된단 하나 말이에요. 방에 써놓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시크릿도 같이 위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음. 좋아하실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올타임 레전드 책 사실 할 책이 저는 되게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 밀리의 서재에서 보실 수 있는 책으로 오. 가져왔고요. 슈테판 츠바이크의 츠바이크의 발자크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슈테판 츠바이크가 이런 전기, 평전 이런 거 잘 쓰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중에서 뭐 워낙 유명한 거는 뭐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이 발자크 평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발자크 책을 읽지 않아도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가 사는 시대를 충실하게 살았던 그리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소설을 썼던 작가인데 이 작가는 적당히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되게 그런 존경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평정심을 잘 지키고 항상 꾸준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되게 감정 널뛰기가 심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뭐든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좀 들쭉날쭉이 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발자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 슈테판 츠바이크가 재미있게 쓰기도 했고 저는 전기라고 하는 장르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전기가 사실 거의 안 팔리거든요. 잘 안 되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전기의 특징이 사실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책을 좋아하는 이유랑 비슷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인생도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우리가 알게 되는 언론을 통해서 보이거나 그 사람이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아라고 하는 굉장히 단편적인 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자크 평전을 보면 아,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입체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보는 책이기도 하고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적당히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은 21세기에 살았으면 인스타그램 하다가 소설을 못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그런 읽어보고 싶네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님, 루이스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방송 길게 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자리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긴장하면서 왔는데 이달 기자님이랑 루이스가 너무 따뜻한 눈빛으로 제가 말할 때 바라봐 주셔가지고 조금 긴장을 놓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소설 쪽으로 편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소설을 되게 많이 읽는데 좀 이번에 올타임 베스트 소설들을 보면서 뭐 과학이라든지 경제경영이라든지 자기계발서에 좀 진입을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책들이 너무 좋아서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루이스님. 네, 저도 지난번보다 좀 더 편해서 그런지 더 재밌고 되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거 이번 편 준비하면서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좋아하지?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역대 베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사람들의 욕망이 여기 있고 불안감을 여기서 느끼고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베스처럼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편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진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내가 읽던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는 책들 보면서 내 책장을 좀 변화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